자, 여러분, EBS 지문들 중에 수능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서 질문 들어온 지문들 선정해봤고, 역시 올해 EBS뿐만 아니라 최근 기출 모의고사 평가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게, 우리가 너무 역사적으로 좀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흘러서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새 흘러간 역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삐삐 세대는 아니거든. 근데 유튜버들 중에 보면은 삐삐 세대가 있고, 그 진짜 30년도 더 지난 그 옛날 옛적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막 보릿고개 시절 얘기를 해.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보릿고개 못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너무 시대가 빨리 변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다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돈 문제는 무조건 생기거든요. 돈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나는 정말 문제를 잘 냈다라고 소름 끼치게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화폐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그걸 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 책을 꼭 추천드릴게요.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어. 화폐전쟁의 장르는요, 그냥 픽션이야, 픽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데 잘 들어.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멋진 신세계라든지 동물농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어릴 때 내가 만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갑자기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아 진짜 돼지야. 돼지들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돼지들이 나중에 이족 보행을 해요. 막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어릴 때 봤던 애니? 아무튼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뒤로 조지 오의 뭐 동물농장 이런 소설들 보면 얘도 장르는 픽션이야. 근데 실제 주제는 뭐니? 전체주의 비판이야. 좀 더 정확하게 짚자면 공산주의 비판이요. 왜 공산주의를 비판하냐면 이거야. 사실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상이죠. 왜냐하면 근데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어땠었냐면요, 인간이 정말 최악의 환경에 놓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시 시대에는 수렵 채집에서 자유롭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조선 시대 같은데 노비의 삶이 처참했던 할지라도요, 근데 산업화 시기에 영국에 살던 노동자만큼의 삶은 아니에요, 진짜로. 이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인간의 삶이 처참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아예 극단적인 이상주의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평등의 가치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동 소유하고 생산수단을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하자.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 누군 100개 만들고 누군 1000개 만들고 누군 10개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공정하게 공평하게 똑같이 50개씩 나누겠다? 그거는 여러분 동물들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동물들이 예를 들어 훈련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상을 주는 거야. 얘가 나무토막 하나 물어보면은 간식 하나, 나무토막 하나 물어보면 간식 하나. 그런데 예를 들면 간식을 하나 주다가 갑자기 옆에도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2개 주는 걸 보면은 간식 하나를 거부한다니까요. 그거는 저스티스, 이게 뭐지? 그 정의론 가치, 존 롤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막 정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곳에서 다루고 있고 되게 유명한 실험 결과 중 하나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거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완전히 독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어디냐 또 뭐 중국이라든지 할 거 없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작한 국가들은 지금의 그 국가의 재벌들이나 상류층은 전부 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정치인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되게 좋은, 되게 의미 있는 소설이었고, 화폐전쟁은 어떤 측면이냐면 화폐에 관련된 역사를 소설화시킨 거야. 물론 그 중에 팩트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와 소설이 섞이는 거 팩션이라고 하거든. 약간 팩션 장르로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이해가 쉬워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데 되게 좋은 관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거고, 자, 저기 있는 내용이 거의 여기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폐가 글의 주제예요. 화폐. 그래서 저는 배슐랭 3스타입니다. 얘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출제 가능성이 낮든 높든 얘는 무조건 하셔야 돼. 자, 봐. 화폐의 경면엔 액면이 표시되어 있는 단위 가격으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얘기하는 거야.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고 가치인데,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명목. 됐어요? 명목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야. 눈에 보이는. 계속해서 볼게. 그러니까 명목 화폐가 있고 실질 화폐가 있을 거예요. 명목 가치가 있고 실질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야. 예를 들면 5,000원을 밖에서 5,000원이라고 인정을 하잖아, 우리 일단. 근데 그건 사실은 그냥 종이거든요. 어떤 가치도 없거든. 근데 명목적으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한 거야. 차차 보게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조선도 그런 명목 화폐를 발행했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여기다가 좀 설명을 하고 갈게. 얘들아 잘 들어. 22학년도 브레튼 우즈 지문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 환, 본위제라는 걸 썼잖아. 자,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금 본위제야. 금한 본위제는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금 본위제는 뭐냐면, 잘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치를 가장 잘 인정받았던 거는 금이에요.
그런데 이 금은 거래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 고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은행, 방코에 맡겼고 그걸 맡긴 대가로 교환증을 발행받은 거야. 그럼 이 교환증에서는 뭐 예를 들면 100 이런 식으로 써줬을 거라고. 그러면 이 교환증은요,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실물에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환증은 그 자체로 종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금을 금본으로 해서 교환증을 발행했으니까 뭐라고 한다? 금본위제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금본위제야. 또는 은본위제는 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화폐가 예를 들면 뭐 천존 넘겠지 뭐. 일경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경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가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면은 일경의 가치만큼의 금이 금고 안에 있으면 얘를 금본위제라고 하고요. 일경에 해당할 만큼의 은이 있으면 이것을 은본위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환이라는 건 뭐냐면 바꿔준다는 거야. 뭘로? 금 1온스를 35달러로, 즉 35달러 들고 계시면 미국의 중앙은행 FRB에서 금 1온스를 내주는 게 금환본위제야. 그리고 원래는 각국 화폐들, 엔화고 마르크하고 뭐 원하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금과 연동되어 있었다는 구조냐면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는 얘네들은 못 바꿔요. 달러로 한번 바꾼 다음에 바꿀 수만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달러만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금환본위제의 특징이고, 왜 이거를 지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과 EBS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불리하거나 문제가 안 풀리게 출제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모르면 돈 문제가 무조건 생겨납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볼륨을 15%만 늘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실물을 갖고 있는 실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금이라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봐. 다시 따라와봐.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를 나중에 포기해요. 그게 닉슨 쇼크야. 그래서 닉슨은 뭐라 그랬냐? 우리 더 이상 금 안 바꿔줄래. 금 환 포기할게. 그러면 달러 들고 있는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달러는 종이야. 금으로 바꿔주지 않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의 달러는요, 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죠. 이해됐어? 그럼 명목상 가치를 우리가 부여한 거야. 그럼 명목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명목 화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종이짝에 불과하지만 얘가 기축통화로 쓰이고 지금도 가치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 지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왜 그러냐면 이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축통화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거래 비용이나 사회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공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득이라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명목화폐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 순간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툭 하고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문제를 풀 때 미분의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폐 액면 가격에서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봐. 화폐 액면 가격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치자. 10,000원 한 장 만드는데 뭐 1,000원 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9,000원이 이득인 거야. 맞잖아. 왜? 내가 화폐 10,000원을 발행해서 예를 들면 정부 산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일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만큼을 국가 수입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당연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고 와요. 왜? 실제 가치 없이 통화량만 늘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었다 물가가 오른다라고 이미 배웠었거든. 그래서 2달러 가겠습니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 즉 쌀과 배라는 물물교환 경제체제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거래하기 힘들잖아. 뭐 닭을 뭐 우리가 아무리 닭을 뭐 두 마리 이상 어떻게 들고 가요. 돼지야 뭐 소야 끌고 간다 치자. 뭐 닭을 어떻게 뭐 끌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왔던 게 뭐냐면 쌀과 배 같은 그래도 뭔가 운반이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쓰이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수단들을 화표로 썼던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물품화폐예요. 자,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 했던 거냐?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 명목화폐를 쓰면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화를 도입한 거야. 왜? 재정 수입을 꾀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요, 당연히 뭐 하겠어? 복제하겠죠. 당연히 유조지폐 뒤지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화폐를 발행하면서 야, 저화 한 장은 앞으로 포 한 필 또는 쌀 2마리야 라고 국가에서 정했지만 첫 번째 정했고, 두 번째 화폐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신뢰도를 위해서 저화 수요 창출하는 정책이야. 여러분 이런 게 무슨 걸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봐봐. 갑자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앞으로 이거 하나가 아이폰 하나야. 어떤 미친놈이 이걸 아이폰 하나를 바꾸겠어요. 그런 느낌이 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종이를 딱 들고 와서 얘들아 이거 앞으로 쌀 2말로 바꿀 거야. 누가 바꾸겠어요?
근데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국가만 그걸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걸로 세금을 받는 거야. 원래 쌀로 받던 세금, 배로 받던 세금이 있어. 옛날에는 군역을 배 두 필로 냈었잖아. 아니면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 가느니 배 두 필 내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야, 앞으로 우리는 배 대신에 이걸 두 개 갖고 오면 너 군역 납부한 걸로 해줄게.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앞으로 쌀과 배가 아니라 저하를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사람들은 세금 내기 위해서 저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예신 안 나와서 이해는 안 되지만 원래 이 내용이에요. 됐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저하가 없으면 사람들이 저하를 못 구하니까 세금을 못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궁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어쨌든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그 돈 주고 살 때 저하를 주고 산 거야. 됐어? 결국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즉 정부의 재정 수입을 저하로 받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저하로 받는 거야. 그래서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의 수단을 저하로 받아버리면 재정 지출을 했으니까 시장에는 공급이 되겠죠. 재정 수입을 받았으니까 시장에는 수요를 만들었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좀 이따 구조 한 번 더 잡을 거야. 됐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물 가치가 인정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일단 화폐량이 늘어버리면 물가도 같이 올라버려. 화폐량이 늘었다, 공급이 늘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심지어 뭐가 생겨? 위조화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실질화폐가 계속 하락하는 문제가 생겼어. 왜? 사람들은 뭐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세금 낼 거 말고 쓸 일이 없는데. 아니 좀 세금 낼 때 쓰면 되니까 나 이거 한 장 줄 테니까 좀 배투필 줘봐요. 아니 꺼지고 그냥 쌀이나 갖고 와. 나 쌀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 놈이 조기 갖다가 밥 먹을 수 있더라 이거. 아 저 이상수라면 빨리 쌀이나 갖고 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조하는 새끼들 뒤지게 생기니까 잘못 받았다가 내가 위조범으로 걸릴 수 있는 거고. 그거 내가 받았더니 쌀 사러 갔더니 위조화폐라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전히 실물 화폐를 물품 화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엔 이 화폐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 태종 때는 이제 조졌어. 태종 때는 조졌지만 세종을 본 거야. 세종은 보니까 중국에서는 뭔가 이게 좀 되는 분위기야. 송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화폐가 되게 많이 쓰였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자본주의를 사실은 유럽보다도 훨씬 일찍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종이짝 대신에 구리 같은 주화를 도입했대. 사실 종이는요 적당히 잘라가지고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구리는 녹여야 되잖아. 그 용광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틀이 있어야 되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주화를 만들자. 내가 아까 나온 대로 어떻게 했어? 주화의 장점이죠. 첫 번째 위조가 어려워. 두 번째 구리 그 자체가 금속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화를 도입하게 되면 실질 가치의 문제와 위조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위조라는 문제, 실질 가치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뭐야? 어디 갔어? 위조라는 문제와 실질 가치라는 문제 해결이 되잖아. 이어진 흐름 보이죠? 그래서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대 또는 저화 2분의 1장으로 정하고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화의 정착을 위해서 저화는 어쨌든 안 쓰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돼?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돼? 몰라 씨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왜? 저화 들고 있더니 또 구리로 바꾸고 구리 들고 있다가 또 뭐로 바꿀지 어떻게 알아? 나 못 믿겠으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돼지 갖고 갈 거면은 저기 쌀이나 갖고 오세요.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폭락, 물건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야. 또 어떻게 됐어? 구리가 가격이 올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그 화폐 가치보다 차라리 그 화폐를 녹여서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10원짜리가 거의 한 100원짜리 크기였어. 그리고 10원짜리는 구리였어. 그러니까 구리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시중에 돌아다니는 10원짜리를 싹 모아. 녹여서 팔아버리는 거야. 그게 더 이득이야. 그래서 지금 10원짜리가 진짜 요만해졌죠. 손톱만 해졌죠. 요즘 10원짜리 보이지도 않지만. 이해됐어? 그런 비슷한 게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리 가격이 상승이 됐고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뭐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화폐의 공급을 줄여버려요. 공급을 줄이면 가치가 오르니까. 그래도 안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 자, 국고미를 공급을 해버리니까 쌀 가격만 폭락을 해. 그러면 또 쌀을 주된 생산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이제는 쌀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면포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면포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면포는 어떻게 돼? 가치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랑 똑같다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냐면 이런 거야. 이거 잠깐 이제 막간을 이용해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가격이면 압도적으로 빌라가 가성비가 나와. 그런데 우리의 선호도가 가성비는 여기가 높아. 근데 왜 선호도가 이쪽이 높냐면 일단 아파트는요.
우린 안 봐도 알잖아. 난 안 봐도 알 것 같다. 보통 아파트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다. 여기가 입구잖아. 그럼 여기가 작은 방이 있어. 여기 보통 거실이야. 그리고 여긴 큰 방이야. 여긴 부엌이야. 그리고 여기 작은 방 하나 더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어. 보통 이 구조야. 이 구조가 보통 한 2000년 전후에서 만들어진 구조야. 그럼 최고 5년새 만들어진 구조는 뭐냐면 판상형이라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입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현관이 있고 여기에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두 개 있고 통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부엌 거실 있고 여기 큰 방 있고 큰 방 뭐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 딱 이거잖아. 구조가 둘 중 하나야 보나마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평면 다 나있고 뻔하니까. 두 번째, 이게 세대가 한 뭐 1000세대 되거나 막 100세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의 실질 가치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얘가 50건이 거래됐다고 쳐보자. 그럼 50건의 평균 가격을 보면 얘 실질 가치가 그래도 사람들 50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구나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빌라는요. 이 도면도 각양각색이고요. 빌라 한 동에 많아봐야 한 6개 정도 똑같은 게 있고 많아봐야 한 30개 정도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거래도 잘 안 일어나. 그럼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아파트를 가지고 전세 사기는 하진 않아. 왜냐면 그 실질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KB 부동산 가면 다 나오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래 안정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버블이 생겨도 아파트 버블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선호도가 생기는 이유가 생기면 버블이 생기고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거래가 되는 투기적 수요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됐냐? 야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면포, 화폐 뭐 알아서 뭐 할래? 이 지문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똑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3달러까지 갖고 이제 4달러 가겠습니다. 17세기부터는 상업 확대로 인해 백성들은 고액거래 가치 저장에 쉬운 화폐가 필요했어. 왜? 봐봐. 상업 확대됐다는 거냐? 이제는 옛날엔 그래. 소 한 마리 살 일이 없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 엄마가 그때 뭘 타고 다녔지? 예를 들면 뭐 아무튼 어떤 차를 타는 소나타. 야 그때는 소나타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거의 벤츠급이었어요. 그때 소나타면 그냥 벤츠였어. 없어 차가 없어. 한 반에 한 40명 있잖아요. 집에 차 있는 집이 한 8명 됐나?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차할 데가 없어. 한 집에 차가 막 3대씩 있어요. 여러분 아마 대학 가면 뭐 중고차 받을 수도 있고 사회 나가면 부모님이 차 사실 수도 있잖아. 심지어 옛날에는요 한 동네에 람보르기니 볼 일도 없어. 람보르기니는 뭐야? 벤츠, BMW 볼 일도 없어. 근데 요즘은 그냥 수두룩해요. 심지어 편의점 편돌이 하면서도 벤츠 끌어. 진짜로 카포드 끌어. 그럼 봐봐 무슨 얘기야? 옛날보다 돈도 많아지고 옛날보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쌀을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옛날에는 쌀 2포대만 들고 가면 되는 상황이 집 한 채 쌀려면 쌀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업 확대가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화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고액 거래나 가치 저장이 쉬운 화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는 화폐 통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당연히 이 이유 때문에 또 어려움의 문제 해결 때문에 상평 통보라는 걸 드디어 발행을 했고 이제는 좀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수치를 쭉쭉 넘어가는 이유는 수치가 뭐가 중요하니 어차피 바뀌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확인하시고 상평 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 관청의 주와 은을 교환할 수 있었다. 자 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본위제야? 고개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무슨 본위제야 이제? 무슨 본위제? 은본위제라고. 됐어? 실제로 그래서 이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금보다 오히려 은을 더 선호했어요. 그래서 아편전쟁 같은 경우에도 봐도 국제거래에 쓰이는 기축통화가 은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은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발달된 거야. 그 은의 공급량이 금의 한 10배, 20배, 100배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은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은본위제로 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은본위제로 갔어. 이해됐니?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은도 은이지만 이제 구리도 나름의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은과 구리를 이렇게 교환비를 정했다는 겁니다.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를 정한 것처럼 환율처럼 여기도 정해놓은 거야. 됐죠? 자, 5달러.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도끼였나? 집에 가보면은 래퍼 알잖아요. 누구였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 보면 금괴 이렇게 쌓아놓고 하잖아. 부자들은 그런 느낌으로 쌓아두기 시작을 한 거야. 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마늘밭을 팠더니 갑자기 막 50억이 나왔다. 그런 거야. 그런 뉴스 못 봤어요? 마늘밭에 누가 50억 숨겨놓고 그래. 그거 다 부당이득이고 범죄이득일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은행에 넣으면 다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현찰로 쌓아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은행이 어딨어? 그러니까 집에 현찰로 쌓아두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현찰로 쌓아버리니까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요는 부족하고 수요는 늘었고 공급이 부족한 거야. 그럼 여러분 화폐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디플레가 생겨. 디플레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높아지는 거야. 봐봐. 화폐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대가, 화폐 가치에 대한 대가, 이자, 금리도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점점 높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엔 이거야. 작년엔 1억인데
올해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자, 화폐 가치가 오른다는 건요. 원래 아이폰을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화폐 가치가 올랐으니까 50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이면 아이폰을 한 대 사던 걸 두 대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가치가 올랐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100만 원을 빌려줘 놓고 100만 원을 안 받고 뭐라고 하겠어? 야, 아이폰으로 내놔. 한 대 드리면 안 돼요? 야, 그건 작년 가격이지. 지금 100만 원이면 아이폰 두 대로 내놔야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채권자한테 유리한 상황만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자 플러스 물품으로 받아버리니까 채권자만 훨씬 좋아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통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잖아. 근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해? 그걸 압류를 해가지고 법원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은 우상향 가치를 갖고 있어. 대체적으로 특히 아파트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를 청산해서 경매를 했을 때 아파트 상승분만큼의 또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리양을 줄여가지고, 왜냐 구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구리양을 줄였어.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다라고 역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꾸 내용 전개로 보시면 안 돼. 화폐의 역사고 돈의 공부야.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과연 지금의 화폐 경제 체제는 유지가 될 것인가? 굉장히 지금 바뀌어갈 거로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당장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 같은 도지코인은 이제 그 장난이고, 도지코인은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실질 가치가 있다고 거의 인정받는 단계에 왔어요. 금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에 왔어. 그래서 비트코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CDBC라 그래서 위안화를 아예 전자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또 화폐 체제가 또 바뀌어갈 거예요. 더군다나 닉슨 쇼크에 의해서 브레튼 체제가 망가졌잖아. 그럼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시니까 실제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달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화폐 경제 체제도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고 꼭 이해해야 되는 경제 생존 공식을 정리해주고 있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달러 주지는 명목화폐가 명목화폐에 대한 정의, 명목화폐에 연동된 게 명목가치고 발행하는 이유는 재정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시장 가치에서 제조 비용을 빼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종에서 저화를 발행을 했고 발행을 하면서 기존의 물품화폐와의 교환비를 결정해줬어야 됐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써야 사람들이 역시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녹색 파트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이유는 원리를 바탕으로 예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녹색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뺀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제는 종이는 가치가 없고 위조가 쉽기 때문에 잘 안 쓰더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다? 실질 가치가 있고 위조가 어려운 구리를 썼다. 문제는 저하였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동전, 즉 주화를 쓰라고 교체를 했더니 뭘 자꾸 바뀌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동시에 동전에 만드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늘어버렸고 구리 수요가 늘었으니까 구리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주화를 이거 녹여서 팔면 이득인데 녹여서 팔아버리더라.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또 뭐야? 아까도 신뢰도가 떨어진 게 문제고 가치가 없어진 게 문제니까 신뢰도를 높이고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쌀을 팔고 돈을 가져온 거야. 이해됐어? 시장에다가 국고미를 풀어버리고 계속 국가에서 돈을 또 사들이는 정책을 쓴 거야.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공급량이 높아져요. 그럼 미국 가치가 떨어지죠? 미국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팔겠죠? 그리고 가치는 더 떨어져. 반대로 물물교환화폐로 두 개가 있었지. 그게 뭐야? 면포였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 면포잖아. 그러니까 면포 가치가 높아져. 가치가 높아지니까 신뢰도 높아져. 면포 들고 있으면 이득이네. 투기수요가 생기니까 악순환으로 더 가치만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시장 가격 왜곡이 되고 버블이 끼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 주도는 망했어. 그런데 시장 주도는 되는 거야. 그게 바로 17세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팁은 뭐냐? 국가 주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국가 주도의 효과는 거의 없어. 실제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조진 이유가 그거야. 반면에 시장 주도는 항상 센 놈이 살아남거든.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거래 규모가 커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끼케야 뭐 면포 뭐 10개 정도 장사를 했더니 면포 막 100개씩 장사를 해야 돼. 즉 거래 규모가 커지니까 고액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한 저장 수요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드디어 실물 가치를 은해둔 은본위제로 가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생겨.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모으고 싶어하고 재물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야. 저장 수요가 생겨. 그럼 화폐가 충분히 공급돼야 화폐가 안정적으로 거래에 사용이 되는데 부자들이 돈만 보면 금고에다 넣어버리니 화폐 유통량이 떨어지고 공급 유통량이 떨어졌으니까 화폐 가치가 높아져 버리고 그럼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가 떨어져. 그럼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봐. 돈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이자 금리잖아요. 돈 가치가 높아져 버리니까 금리도 많이 줘야 될 거야. 자, 두 번째. 예를 들은 거야. 17세기니까 1950년과 1650년과 1660년을 비교해 볼게요. 자, 1650년에는 만 원에 1kg만큼의 쌀을 살 수 있었다고 치자. 잘 들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살 식량이 필요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을 버틴 다음에 봄에 먹을 게 없는 거야. 볼이 나올 때까지. 그럼 그때 쌀 1kg를 빌리는 거야. 이거 주인날이 쌀 1kg만 빌려주세요 해서 빌렸더니 이 양아치들이 쌀로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돈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야. 왜? 10년 뒤에는 물건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10,000원 가지고 10kg 쌀 수 있거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는요. 자봐.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1kg를 빌렸으면 1kg만 갚으면 되잖아. 이자는 냈다고 치면. 이해돼? 그럼 1kg를 사는데 지금 1,000원이면 되거든요. 즉 1,000원이면 될 거를 갑자기 10,000원 내라고 하는 거야. 야, 물건 필요 없으니까 너 물건 그때 가격이 얼마였어? 10,000원이었지. 10,000원으로 갚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자로 한번 헤쳐먹고 실물을 빌려주고 실물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가치가 올라버린 돈으로 내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절에 빌렸던 가치 그대로. 이해됐어? 근데 채권자들이 어쨌든 권리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행포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야. 자, 그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화폐 유통량이 줄어서 생긴 문제잖아. 근데 화폐 유통량을 늘리려고 해봐야 구리가 생산이 안 돼 생긴 문제인데, 아, 구리 함량을 2분의 1로 늘리면 당장 화폐 유통량을 2배로 늘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지문이에요. 됐습니까? 필기 정확하게 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가 이거다라는 게 전혀 중요하잖아. 왜? 일단 저하의 정의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식물의 껍질인지 동물의 껍질인지 알 건 뭐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사실 문제 같아요, 저는. 두 번째, 사섬선은 기억도 안 나. 뭐 그랬겠지. 3만 선지. 저하와 조선 통로는 특정 비율에 그래 봐봐. 뭐가 있었어? 교환비가 있었는데, 자, 전개 방식이라 그랬어,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와 전개 방식, 즉 구조를 묻는 거거든요. 구조를. 그런데 교환비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저하와 조선 통보가 시대가 같았나? 몰라. 좀 더 하긴 해. 넘어가 볼게요. 발행 당시 저하 한 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마리였다. 자, 이런 수치는 뭐라 그랬어? 역시 발췌독하시면 돼요. 됐어? 자, 정답 5분 끝났지. 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된다고. 자, 우리 글의 주제 구조 흐름을 보시면 1달러 명목화폐에서 초기 태종 때, 세종 때 넘어가면서 갔잖아. 자, 그리고 세종이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야. 누굴 벤치마크 했어? 중국의 걸 벤치마크 해서 가져왔잖아요. 이해돼? 지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를 보시면 우리나라께 중국의 영향을 줬다고 돼 있으니까 구조와 정답 5번 끝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답 설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1, 2, 3, 4번에서 내용 일치 발제독하더라 시간 날리고 실수하시지 말고 주제구조 엄밀히 잡아놓으면 그냥 5번 선지가 툭 하고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학의 풀이 과정이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하나의 방법으로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그럼 실전에서 다른 방법으로 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풉니까? 시간이 많으면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보통은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답을 내고 클리어하고 넘어가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왜 오답인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고 쓸데없이 하고 있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대학을 어디 나왔고 수능에 전국 몇 등을 하셨는지 제발 좀 그 사람의 능력 좀 확인하고 판단 좀 하세요. 자, 7번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야 아무나 가르치면 돼요. 고3 수능을 아무나 가르친다고? 정신 차리자. 상평통보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요. 자, 봐봐. 왜 여기도 중요하냐면 내가 여기서 주목을 시켰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였어? 국가 주도는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여기부터는 시장 주도로 바뀌는 흐름이었잖아. 그래서 화폐 경제 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던 거잖아. 따라서 주제가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 주제는 뭐야? 화폐라는 주제어야. 근데 이 화폐라는 것도 그냥 통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니?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물물 교환 화폐 경제 체제야. 두 번째는 국가 주도야. 결국에는 뭐가 됐어? 시장 주도가 됐어요. 시장 수요 때문에 생겼을 때만 얘가 확립이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7번에서 두 번째로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꾸 내용 일치로 가서는 실력이랄 게 늘어날 게 없어. 여러분이 백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수학적 실력이 늘어나냐고요.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번 선지 보실게요. 상편통보의 재료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과 무역을 통해 공급받기도 했다. 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은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니야? 우리 뭐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 상강무역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같은 거 팔고 일본에서 뭐 은 가져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혹시 뭐 학교 안 다녀요, 여러분? 국사 시간 없어요, 학교에? 그런 거 안 배우니? 국사 때 뭐 배우니? 근데 난 그런 거 배웠던 것 같거든? 자, 두 번째,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전황 시기에, 전황이 뭐였어, 아까? 디플레였잖아. 화폐 유통량이 부족했던 거잖아. 얘들아, 봐봐. 전황, 공황, 경제 위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황이라는 거는 화폐 공황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화폐 유통량이 부족해서 생긴 화폐 공황이라니까. 자, 그럼 봐봐. 이때 어떤 일이 생겨? 화폐 가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권리자들은 뭐라고 하겠어? 물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상환받겠죠. 왜? 돈 가치가 더 높아졌으니까.
상환이 아니라 상환. 뭐만 이제 되니? 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셔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2번 선지는 맞죠? 자, 부터 따라오라니까. 봐봐. 전황 시간에는 화폐 유통량이 줄어서 화폐 가치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쌀로 빌려줘 놓고 돈으로 받는다니까, 10,000원을. 근데 갚을 때 된 10,000원은요 10kg 가치야. 10배 갚아버리라는 거야. 왜? 물건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돈으로 내놔 이 새끼 하는 게 훨씬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게 5달러의 핵심을 엮고 5달러의 핵심을 잃어 못하면 어차피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왜 자꾸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지금 고등학교 수학 푸는 거지 왜 자꾸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냐니까. 선생님 풀리는데요. 평생 그렇게 사시든가. 자, 3번 선지. 1679년에 발행한 상평통표는 그럼 꼭 이래. 1679년이니까 찾고 있어요. 뭐가 중요해? 눈 없어요. 눈 없냐고 우리. 지금 시력 테스트가 아니잖아.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시력 검사 시험 아니라니까. 병신들이 자꾸 시력 검사 시험이라 그런다. 진짜 제발 좀.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상평통보는 지난해에 발행한 것에 비해 일문당 명목 가치는 하락했다. 얘들아 봐. 제발 좀 2번 선지랑 3번 선지가 이어지는 이 사고 이론을 보시라니까. 전항이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가 뭐야? 사람들이 저장을 많이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유통량이 줄어버려. 유통량이 줄었으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줄어. 그러면 당연히 가치는 폭등한다고 우리가 당장 포켓몬 빵 사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옛날에 허니버터칩이 있었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무슨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화폐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런데 지금 뭐래? 화폐 가치가 상평도표는 화폐잖아. 상평동부는 화폐잖아.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요? 당연히 3번이 정답일 거고 불안하시면 발제독해서 내용들 하나하나 일치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니? 고3들 중에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 빠가사리들은 죽어도 이런 수업하면은 그냥 뻗대고 있어. 너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겠지. 너보다 똑똑한 강사들을 별로 본 적이 없겠지. 왜? 우물안에서 1등 하셨으니까. 이거라고요, 제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가서 솔직히 얘기할게. 난 그렇게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못 느꼈어. 서울대 애들조차도. 서울대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겠지. 두 번째, 서울대 가면 전교 1등 했던 거 자랑하는 게 병신이라고 서울대 3대 바보 중에 하나잖아. 전교 1등 못 해본 애가 없어요. 서울대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애들아 돈에 1, 2등을 하고 싶어하고 전국 수석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내가 그렇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겸손하면서 정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잘났다는 생각을 1%도 안 해. 1%도. 내가 걔 병신한 생각을 99%해. 항상. 내가 맨날 조교들한테 잔소리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한테 하는 거기도 해요. 자, 8번 봐. 태종들한테 실시했던 정책이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보래. 자, 공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딱 봐라. 문제 설계된 게 보이지. 돈을 시장에 푸는 방법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야. 라고 원리에서 찾기를 원했던 거고 역시 여기다 박아버린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얘가 되게 중요한 정책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얘를 수능 출제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봤고 자 그래서 봐. 백성들이 만든 매를 관청에서 저하로 매입했다. 그럼 봐. 어디에다 저하를 푸는 거니?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거죠. 저하를. 두 번째. 백성들이 저하를 지불하면 국고미를 방출했대잖아. 이해됐어? 저하를 누가 받아? 관청에서 받잖아요.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얘는 공급이 줄겠지. 회수죠. 회수. 즉 공급이 줄었다 바꿔 얘기하면 뭐야? 시장의 수요를 늘려주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방법이니? 이 방법이죠. 세금 징수하는 방법인 거잖아. 세 번째, 중앙정부는 관리들에게 달마다 녹봉을 저하로 지급했다. 옛날에는 쌀로 줬어. 이모군란 기억나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모군란이 아니라 이모군란 때 우리 봉급 뭐 줬어요? 쌀을 줬잖아. 근데 돈 없어가지고 신식군대만 키우고 막 사치하고 그러다가 쌀은 줘야 되는데 거기다 물에 섞어서 줬다가 열받아가지고 개판 친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뭘 줬다는 거야? 쌀을 줬다고요. 물물 화폐를 줬다고. 이해되지? 근데 물물 화폐를 줬는데 이제 뭘 줘? 종잇돈을 주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시장에 가게에 공급을 해준 거죠. 기억되고 끝났네. 리을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하를 받고 판매했다? 이건 씨발 존나 억지지. 야, 물고기 다 썼겠다, 씨발. 언제 관청이 물고기를 잡는 우리나라에 무슨 어업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씨발 억지지.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하를 받고 판매했다. 물고기 공급을 늘리는 거고 저하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인 거죠, 이것도. 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 리을 선지는 약간 뇌절 치셨어, 이거는. 출제하다가 귀찮아, 씨발. 뭐로 내지? 이러다가 물고기 내신 것 같다. 물고기 다 썩었어, 이거는.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선지 보이셨을 거고 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자,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저쪽 가봐. 문제 진짜 잘 냈다. 근데 오게티는 물고기야.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내지. 아까 설명했던 거다. 구리가 없어. 화폐를 못 만들어.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구리를 10g 넣어서 만들었으면 15g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구리가 예를 들면 1kg밖에 없다고 치자. 옛날에는 10g을 넣었대. 그럼 화폐 유통량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5g만 넣어주면 200으로 늘릴 수가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들어가시면 거의 이제 거의 세종급 세종대왕은 약간 선 넘는 것 같고 그냥 삼정승 정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 말을 어렵게 써놨냐? 중형전과 대형전을 구분해야 돼? 자, 봅시다. 그러면 중형전과 대형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좁히고 발치독인데 잘 들어. 발치독이나 사실은 재처리하시라고. 왜냐하면 발치독 하다 보면 결국에는 킬러 문제는 터져요. 쉬운 문제는 맞추겠지만. 그러니까 재처리하는 연습을 하시고 잘 봐. 구리의 양을 줄인 게 중형전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냐? 대형전이었을까? 어딨냐 대형전? 그러니까 첫 번째 발행된 게 초주단자전이고 두 번째 발행된 게 대형전이야. 그러니까 봐야 되라. 왜 내가 재처리를 한 거냐면 이 정도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얘밖에 없잖아. 그럼 모든 정보량을 다 이 디테일로 처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정보가 많이 오니까 혼선을 준다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노란색으로 할게. 이렇게 발췌독을 해주시면서 재처리를 하시면 보이잖아.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2배가 됐대. 보이니? 그리고 백문으로 바꿨대. 그런데 봐. 중형전은 어떻게 됐어? 초주단자전보다 더 내린 거야. 자, 그럼 봐. 벌써 정보량이 섞여요. 표 그려. 표 그리라고. 표 그리세요. 이 문제를 재처리하다 보니까요. 봐. 지금 지문 내용에서 발췌독하거나 구조 재처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중형전, 대형전, 초주단자전이야. 동전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 3가지 정보의 비교 대조인데 현관펜 색깔을 바꿔가지고 정보 위계를 잡아볼게요. 봐. 액면 금액이 있죠. 액면 금액이 있죠. 맞죠? 두 번째 뭐가 있어? 구리 함량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구리 함량은 뭘까요? 여기서 1, 2, 3, 4, 5번 선지에서 구리 함량을 바꿔 쓸 수 있는 핵심 주제어를 찾아봐. 자, 질문. 액면 가격이 구리 함량이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얘들아 봐봐. 구리는 실물가치, 실질가치가 있었잖아. 제조 원가겠죠. 그러니까. 맞잖아. 구리 10g에 뭐 100원이면 100원이 있어야 구리 10g 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이해됐어? 따라서 구리 함량은 뭐라고요? 주화를 만드는데 소모되는 비용일 거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저 따라오세요. 종류를 3개로 나눈 거야. 초주단자전, 대형전, 중형전으로 나눈 거야. 구리 함량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좀 다양하게 써볼게요. 그래서 구리 함량이고, 잘 들어. 구리 함량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제조 원가로 봐야 되겠을 거라고. 왜?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제조원가 비싸질 거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초주단자전을 100으로 정했어요. 대형전은 구리 함량이 2배가 됐대. 중형전은 초주단자전보다 줄였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측정했다고. 그럼 제조원가가 제일 비싼 건 대형전, 그 다음 초주단자전, 그 다음 중형전일 거 아니야. 일단 이 핵심 정보가 분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줄글로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표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표로 처리하냐면요. 이거 어제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텐데, 자, 여러분 질문. 필명 큐이다. 이거 명제라고 하고 논리학이잖아. 우리 국어에서 논리적으로 푼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야. 지들이 논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조건 명제 참가집 판별 어떻게 합니까? 진리 집합 포함 관계로 한다. 왜 집합에 포함 관계로 하냐면요. 잘 들어. 잘 들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죠. 참이죠. 근데 x가 2이면 x제곱은 1이 될 수 없죠. 이해됐어? 잘 들어. 이걸 x를 성립시킬 수 있는 집합, x 해집합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x값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해집합을 가지고 있었으면 얘는 성립하지 않죠. 이해됐어? 그런데 예를 들면 x값이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범위라면 성립시키는 해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얘는 다 뭐야? 전제야. 그럼 전제에 따라서 결론의 참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수학은요. 이 풀이과정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치 명제들이야. 그래서 얘가 100% 참이면 논리적으로 동치 명제니까 얘도 100% 참이고 100% 참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가 100%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참인 것을 증명하는 사고 과정을 쓰시는 거라고요. 그 시작이 뭐야? 집합이라고. 그래서 집합을 표시하셔야만 논리적인 완결성을 볼 수 있는 거야. 왜? 단 하나의 발레가 있어서도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완전 무결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발레를 찾는 이유가 그거야. 왜 발레를 찾는 게 우리한테 편한 방법이냐? 발레를 자꾸 쳐 외우시는 거는 제발 좀 빠가사리들이 하는 방법이니까 불가능하고, 애당초 발레를 외운다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이유는 발레가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럼 P와 Q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냐? P와 Q의 포함관계로 증명을 하는 거라니까요.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봐볼게. 그럼 봐. X가 1인 집합이 있겠죠. Q는요. X가 1인 집합을 포함하고 있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포함하는 집합이잖아. 집합의 포함관계가 속했기 때문에 얘가 참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 얘는 뭐니?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볼 수가 있는 거냐? 즉 X값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야. X가 1인 것을 만족시키고 X가 마이너스 1인 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가 1과 마이너스 1을 둘 다 만족시키는 3가지 분류 체계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왜 그리니? 모든 점들을 확인하는 거야. y는 x가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 y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하지만 함수를 그려주시게 되면요. 모든 점들이 모든 수들로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완전 무결하게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하는 방법이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표를 그리는 거고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쓰라는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표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논리적 완결성을 위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모르시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시면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기 때문에 표 좀 그리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요즘 내가 수학을 안 가르치고 있었거든. 원래 난 수학 강사로 데뷔했고 데뷔하자마자 1타급이었어요. 제 이름이 언급되신 거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요즘 다시 이제 고1 잼민 애들 하도 헤매고 있는 게 보여서 공부 좀 도와주고 있었더니 아 이게 이래서 배웠던 거고 공부했던 건데 얘네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라고 딱 감이 잡히니까 다시 한번 고3 학생들한테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그리셔야 돼. 그래야 모든 정보의 논리관계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들이 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 자, 그럼 봐. 그래서 정리하면 중형전과 대형전의 액면가격, 구리 함량 등등등이 더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봐. 다 확인할 필요 없어. 지금 벌써 중형전과 대형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구리 함량은 뭐가 더 크니? 대형전이 더 큽니다. 맞죠? 중형전이 더 높았다? 틀렸죠? 대형전이 더 크잖아. 됐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눈에 봤기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처럼 한눈에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선제 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얘도 뭐 물어보고 있어? 구리의 함량 물어보고 있잖아. 구리의 함량 물어보고 있잖아. 초주단자전과 중형전이요. 중형전 구리 함량이 더 작았다니까. 됐죠? 자, 그럼 일단 9번에 2번. 중형전의 구리 함량이 더 낮았다? 오케이. 일단 확인됐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틀렸고 얘는 일단 1단계는 넘어갔어. 자, 2단계 볼게. 초주단자전처럼 중형전도 명목화폐 형태로 유통되어 상평 통보에 대한 백성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봐봐. 지금 유통되어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신뢰도야. 명목화폐가 신뢰도를 높입니까? 발레 확인해봐. 우린 또 어떤 화폐가 있었어? 저화라는 화폐가 있었죠. 이해됐니? 얘는 왜 사장됐니? 신뢰가 떨어져서. 됐어? 맞잖아. 대표적인 명목화폐 예시가 뭐였어? 저화. 즉 저화는 뭐야? 발레인 거야, 얘들아. 됐니? 명목화폐로 쓰이면 신뢰가 높아진다의 발레가 뭐야? 저화야. 아웃이죠,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푼다는 거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미 너희가 수학에서 배운 방법만 쓰면 돼. 근데 공부를 존나 처 못하니까 이상한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좀. 석사 박사 하는 이유는요. 이미 천재들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어디 학사딸이들이 석사 박사들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합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제발 좀. 알겠어? 정말 학사딸이들은요. 조용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가르치시면 돼요. 4번 선제 볼게. 중형전은 대형전과 달리 액면 가격의 촉도가 은과 연관되어 있어 시장에서 중형전의 수요가 증가했다? 아니 둘 다 지금 다 음본이지 아니야? 둘 다 실질 가치는 음본이었잖아. 봐봐. 여기로 넘어오면서 실질 가치 음본이지로 세팅한 뒤에 화폐들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의 실물 가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음본이죠. 은이었다고요. 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다 공통점으로 은 본이지였다고. 됐니? 차이점이 아니니까 달리가 틀렸죠. 자, 그럼 봐. 주화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당연히 구리 함유량 아니고 구리 함유량이었으니까 중형전이 더 적었다. 얘도 지금 맞는 선지죠. 됐어? 그럼 2번, 5번 중에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오셨니? 정말 문제를 설계를 잘했어야 되라. 잘 봐. 저 따라오시면요. 제가 환율을 쓰다가 빵꾸를 뚫어놨어. 왠 줄 알아? 글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대형전의 환율과 중형전의 환율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봐. 중형전과 대형전 봐. 은 한 양은 주화, 구리동전 100개야. 여기도 마찬가지다. 은 한 양은 구리주화 100개야. 됐어? 따라서 중형전과 대형전은 은 한 개를 100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 한 개를 100개로 바꿔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초주단자전의 환율은 어떻게 되죠?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상평동보 초주단자전이야. 있네. 죄송해요. 1대 400이었네. 찾았어. 1대 400. 은 1대 400으로 놔뒀네. 됐니? 그러니까 발췌독이 아니라 재처리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발췌독하면서도 안 놓쳤대. 지금 발췌독했는데 놓쳤어. 다시 보니까 보이네. 그래서 환율 여기 있죠? 두 번째, 환율 여기 있죠? 세 번째, 환율 여기 있죠?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동전의 종류는 세 가지야. 그리고 구리 함량에 대한 얘기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봐봐. 얘랑 얘 환율이 다르잖아. 그럼 봐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바꿔준 환율, 바꿔 얘기하면 명목가치죠. 액면금액이야, 액면금액. 은 하나의 액면금액은 400 동전이야. 아니야? 은 하나의 액면금액은 100 동전이야. 은 하나의 액면금액은 100 동전이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초주단자전하고 대형전, 중형전은 뭐가 달라요? 환율. 즉 명목가치가 다른 건데 그 정보가 불충분해서 2번 선지가 판단이 안 되셨으면 스킵하시고 왜 액면금액에 대해서 액면가치에 대해서 모르겠잖아.
5번 선지를 집중해봐 그러면. 5번 선지 집중해보면 어떻게 돼? 명목 가치는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은데 소모되는 비용은 더 적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명목 가치를 모르면 결국 틀리는 건데 명목 가치는 뭐라고? 액면 금액이라니까. 그걸 고정을 해놓은 거야. 1달러 1,000원 이렇게. 이해됐어? 은 하나 100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끝인 거야. 이해 안 되시면 표 그리세요. 표 그리시면 이해될 거야. 자, 두 번째, 얘는 그래프를 읽어야 되는데 니네 동공을 보고 지금 이해 상태를 보니까 이거 그래프 해석하고 있으면 뒤질 것 같아서 이거 그래프 해석은 뭐 차후하거나 보충 영상을 주든지 하고 일단 답만 찾아볼게 얘들아. 잘 봐. 지금 자, 뭐 대략 보니까요. 일단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A를 볼게. 자, 구리 1g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에서 1문이면 1문이 구리 1g이잖아요. 맞니? 그때 이 점은 쌀 1대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이야. 즉, 돈 주화 1문이 쌀 1되죠. 그럼 쌀 1되는 구리 1g이고 동전 1문이야. 이해됐어? 구리 1g이 주화 1문, 쌀 1대가 1문. 그래서 1문, 1문. 구리 1g, 쌀 1대 바꿔주는 그 시작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B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스킵해볼게요. 자,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졌으면 잘 들어. 화폐가 예를 들면 자, 주화 1문에 금이 구리가 1g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표 그릴게. 그냥 표 그려 그냥. 애매하면 표 그려. 애매하면 벤다이그램 그려 그냥. 잘 봐. 지금 주화 1문에 구리 1g이 함유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있는 그대로 쓴 거니까. 됐니? 그런데 봐. 주화 1문의 명목상 가치. 즉 주화 1문은 그냥 편하게 제가 1,000원이라고 해볼게. 됐어? 그런데 봐. 구리 가격이 오른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명목 가치는 1,000원인데 구리를 얼마만 살 수 있어? 0.5g만 살 수 있잖아. 맞잖아요. 구리의 가치가 올랐으니 1g 주화 1문 1,000원이었던 게 0.5g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얘들아.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 구리를 사는 건요. 이미 구리 가격이 2배 올랐기 때문에 내가 구리를 구입하면 2배 가격을 줘야 돼.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동전만 모으면 되는 거죠. 맞잖아. 즉 정리하면 이거야. 그래서 구리의 실질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고, 그럼 화폐 가치가 낮아졌으니 화폐가 더 모기 쉬울 거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주화 1문을 녹여 팔면 구리 1g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런데 주화 1문은 원래 1,000원이었거든?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구리 1g을 녹여서 팔면 2,000원 되겠지. 됐어? 그러면 차익은 얼마야? 1,000원이죠. 구리 동전 하나 구하는데 동전 하나 구하는데 1,000원 들었어. 녹여서 팔면 2,000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 이득이라니까. 다시 이 당시 화폐 단위로 가볼게. 구리 동전 하나 1문이면 4. 맞죠? 그걸 녹여서 팔면 2문에 팔 수 있잖아. 구리 1g 가격이 2문 돼버렸으니까. 이해됐어? 2문의 차익이 아니라 1문의 차익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야.